월세 반값에도 세입자가 안 들어옵니다. 한때 맛집을 쫓아내던 그 건물주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경기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2024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 서울 상가 경매 낙찰가율은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대출로 건물을 사서 이자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던 구조가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건물주가 이긴 게 아니라 버티고 있을 뿐인 시대. 그 안에서 지금 누가 진짜 위험한지 끝까지 보시면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영업자분은 얼마 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서울 5호동 골목 상가에 들어가 있던 가게인데요. 원래 월세가 250만 원이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자리를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얘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절반인 125만 원까지 내렸는데도 1년이 넘도록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반값인데도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골목에서 자리 하나 나면 권리금부터 먼저 붙던 상권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동네를 걷다 보면 느끼시죠? 저 가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님이 줄 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임대문의 현수막 한 장만 걸려 있습니다. 편의점이 석 달 만에 간판을 내리고 오래된 식당 자리가 몇 달째 셔터를 안 올립니다. 권리금이 붙던 자리에 이제는 보증금 인하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중 절반은 사업 부진,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접은 경우입니다.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3 중 하나가 비어있다는 13.4%까지 올라갔고 세종시는 무려 25 중 4시 비어있다는 25.7%로 전국 1위를 찍었습니다. 한 블록을 걸으면 4집 중 한 집에 불이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균형을 잡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팬데믹 정점에 공실률이 40%까지 찍혔던 명동은 지금 8.2%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권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살아남는 자리와 버려지는 자리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거리는 1년 안에 공실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동안 어떤 거리는 반값에도 임차인이 안 들어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경기 탓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불황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금리가 올라서. 그런데 이건 경기 탓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값에도 세입자가 안 들어올 정도로 공실이 쌓였으면 임대료는 당연히 더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시장 원리대로라면 공급이 남아돌 때 가격은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래야 거래가 다시 붙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공실은 이렇게 쌓이는데 왜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을까요?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실이 이 정도로 쌓이면 임대료가 내려가야 정상 아닐까요?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게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상가는 비어있는데 임대료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려면 건물주의 가계부를 열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자기 돈으로 통째로 샀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대부분은 은행 대출을 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낸 월세로 갚아왔습니다. 건물주의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월세로 갚아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건물값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반으로 깎으면 당장 은행에 낼 이자가 부족해집니다. 차라리 공실로 1년 버티면서 시세는 아직 250만 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빈 채로 두는 게 깎아주는 것보다 덜 아픈 선택. 이게 임대료 하방 경직성의 진짜 정체입니다. 공실이 나도 가격은 엘리베이터처럼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규모를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은 361조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꼬마 빌딩과 상가, 오피스텔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짓기 전에 빌려주는 단기 다리돈, 브릿지론 연체율은 17%를 넘었고 본 PF 연체율은 2023년 0.96%에서 2025년 2.60%까지 뛰었습니다. 2년 사이에 2.7배가 된 겁니다.
숫자가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자를 제때 못 갚는 대출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건물주들은 왜 그 비싼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산 건가요? 과거엔 공식이 단순했습니다. 은행이 건물값의 70%까지 빌려줬고 남은 30%만 있으면 건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낸 월세로 이자를 내고 건물값은 해마다 올랐습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 월세로 대출 이자만 내면 건물값 상승분은 고스란히 내 자산이 되는 구조. 이게 간물주 신화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2025년에 무너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상가와 오피스텔 대출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70에서 40으로 반토막 난 겁니다. 신규 대출의 상환여력 기준도 1.3에서 1.4배로 강화됐습니다. 1.3에서 1.4배만큼 임대 수익이 나와야 승인된다는 뜻입니다. 새로 사기도 기존 대출을 갈아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70%를 꽉 채워 대출받은 건물주들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만 월 수백만 원씩 나가는데 세입자는 폐업했고 새 세입자는 반값에도 안 들어옵니다. 버티려 해도 은행 이자는 한 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영업자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건물주님이 월세 깎자는 얘기엔 절대 응답을 안 하시는데 대출 갈아탔다는 얘기는 요즘 3번이나 들었다고요. 이게 오늘 상가가 빈 채로 남아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건물주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대출이자를 세입자 월세로 갚던 구조에서 세입자를 잃고 혼자 남은 것뿐입니다. 세입자가 낸 월세가 은행으로 바로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이었는데 그게 끊기자 건물주 자신이 그 구멍을 몸으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자 하나가 아닙니다. 건물주를 양쪽에서 조르는 두 번째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건보료입니다. 먼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70%를 기준으로 매년 매겨집니다. 즉 10억짜리 건물이면 7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건물값이 오를 때는 세금도 같이 올라가는데 공시가격은 한 번 오르면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공실이 늘고 월세가 반값으로 떨어져도 세금 보지서는 작년 수준 그대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소규모 건물주는 대부분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상가 토지 공시지가 합산이 80억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마 빌딩 건물주는 재산세까지만 냅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을 것 같지만 진짜 무서운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보료입니다. 건물주 대부분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매깁니다. 임대소득이 1억만 발생해도 건보료가 다시 조정됩니다. 건물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 월세가 반값이 되어도 건보료는 그대로 나옵니다. 버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건물주도 누수 걱정에 방점 모릅니다. 그러면 건물주만 억울한 거 아니냐고요? 지금부터가 반전입니다. 건물주만 눌리는 게 아닙니다. 세입자도 똑같이 눌리고 있습니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매출의 7.8%입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3%가 더해집니다. 회책 기준으로 매출 대비 총 플랫폼 수수료는 16.9%에서 29.3%까지 빠져나갑니다. 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배달비는 한 건당 1,900원에서 3,400원입니다. 할증이 붙으면 배달비가 중개 수수료보다 커지는 역전까지 벌어집니다. 세입자는 손님을 배달앱에 뺏기고 건물주는 세금과 건보료에 뺏깁니다. 한 지갑을 양쪽에서 터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0.1%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역신장입니다. 대형마트는 무려 18.8%가 빠졌습니다. 손님이 오프라인 상가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편의점도 약 5년 만에 역신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판에서 임대료와 수수료는 그대로 걷어가니 세입자가 남기면 건물주가 떼고 건물주가 떼면 세입자가 문을 닫는 공멸 구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악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기계적 추심만 강조되던 구조에서는 반론 자체가 설 자리가 없었을 뿐입니다. 건물주도 자영업자도 배달라이더도 같은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안 내리고 버티기로 일관한 결과 이제는 건물 자체의 값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상가 경매장 낙찰가율을 한번 보시죠.
2022년만 해도 119.4%였습니다. 감정가 10억짜리가 경매장에서 11억 9천에 팔리던 시절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던 거죠. 그런데 2023년 99%로 떨어지더니 2025년에는 65%까지 주저앉았습니다. 10억짜리가 6억 5천에도 겨우 팔린다는 뜻입니다. 불과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물건 숫자입니다. 서울 상가 경매 진행 건수가 2025년에 10년 만에 3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사려는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개별 사례는 더 참혹합니다. 경기 시흥 근린상가 한 건은 낙찰가율이 9.8%까지 내려갔습니다. 감정가 6억 3천짜리가 6천만 원대에 넘어간 겁니다. 송파 문정동 건물은 9차 유찰 끝에 감정가의 15%, 3,9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서울 송파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포스터에 붙일 만한 문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이긴 게 아닙니다.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꼬마빌딩 시장은 어떨까요? 한때 간물주 소리 듣던 그 시장입니다. 서울 중소형 빌딩 거래액이 2021년 약 22조 원이었는데 2023년에 8조 원으로 반토막 났다가 2024년 12조 4천억 원까지 일부 회복했습니다. 이상한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평당 거래 가격은 오히려 17.5% 올랐다는 겁니다. 거래는 반토막인데 값은 올랐다. 팔리는 물건만 팔린다는 뜻입니다. 강남 같은 목 좋은 자리만 거래되고 나머지는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똘똘한 한 채로 쏠리고 나머지는 통째로 버려지는 양극화입니다. 10억에 샀던 건물이 경매장에서 6억에도 안 팔리는 시대. 값을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 먼저 출구를 잃는 상황. 이게 지금 한국 상가시장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 일본을 한번 보시죠. 일본 총무성과 민간조사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의 약 43%가 소멸 위기로 분류됐습니다.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석탄 산업이 무너진 뒤 2007년 재정 파탄을 선언했고 삼정가 전체가 셔터를 내린 유령거리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빠져나간 겁니다. 한국도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일본이 먼저 지나간 길을 더 빠른 속도로 뒤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비어가는 상가는 경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라지는 나라의 풍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세입자, 예비 투자자, 기존 건물주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절망만 남기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번호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입니다.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의 월세를 내려주면 깎아준 금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직접 빼줍니다. 이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입자 입장에서 협상카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사장님, 그냥 깎아달라가 아니라 깎아주시면 그중 70%는 세금에서 돌려받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도 실익이 있는 제한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상생협약을 맺은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 안전점검 명목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모르면 못 씁니다. 두 번째,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는 용도 변경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바꾸는 건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가능합니다. 1층 공실 상가를 원룸으로 돌리는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실로 버티면서 세금만 내는 것보다 주거 수요가 있는 동네라면 용도를 바꿔 월세를 다시 받는 게 낫습니다. 건물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네 1층이 비어서 우범화되는 걸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낙찰가율 65%라는 숫자를 신호로 읽으세요. 꼬마 빌딩을 사려고 알아보던 분이라면 지금이 싸게 주었다는 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서울 꼬마 빌딩 거래 중 강남구 비중이 16%까지 올라왔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돈은 강남으로만 쏠리고 그 바깥은 평단가가 오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비중 23.2%, OECD 38개국 중 7위입니다. 평균은 16.6%이고요. 한국은행은 약 175만 명이 과잉 공급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임차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지 않는 것도 전략입니다. 낙찰가율 65%는 바닥 신호가 아니라 아직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고민 중이라면 똑같은 과잉 업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종 전환을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이 세 가지는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도 하나로 묶입니다. 제도를 알고 협상하라. 버티지 말고 방향을 바꿔라. 움직이지 않는 것도 결정이다. 세입자에게도, 건물주에게도,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건물주의 몰락은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닙니다. 대출로 건물을 사고 임대료는 못 내리고 손님은 온라인으로 떠나고 인구는 줄어드는 네 가지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온 구조 문제입니다. 세입자도, 건물주도, 예비 투자자도 같은 파도 위에 있습니다. 누가 이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긴 줄 알았던 쪽이 먼저 출구를 잃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입니다. 여러분, 동네 상가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반값에도 공실인지 아니면 버티는 가게가 남아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파도 속에서 지금 살아남는 상권의 공통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럼프가 미군 빼겠다는 카드를 꺼낸 그날, 한국은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빼세요. 유럽은 패닉에 빠졌고 나토는 1949년 이래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여유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흔든 그 카드가 정작 트럼프 본인이 넉 달 전에 직접 서명한 법 한 줄에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한 줄이 어떻게 한국의 협상 카드로 뒤집혔는지, 그리고 지금이 왜 우리에게 기회인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해버린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이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자꺼낸 불만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우리는 험지이자 핵무장을 한 북한 바로 옆에 4만 5천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말입니다. 4만 5천 명. 이 숫자가 빠지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뉴스 헤드라인을 본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 병력은 28,500명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4만 5천이 아닙니다. 거의 1.6배 가까이 부풀린 숫자입니다. 이걸 그냥 착각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한 방향으로 틀렸습니다. 공사 견적을 받을 때 실제보다 숫자를 크게 불러놓고 협상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 드는데 특별히 깎아드리는 겁니다. 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발언의 구조도 정확히 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주둔 중인 8만 명이 넘는 미군 가운데 일부를 감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독일에 배치된 3만 명 이상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루테가 직접 백악관을 찾아갔지만 관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대서양 양쪽의 관계를 두고 1949년 나토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나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란과의 충돌 이후 미국이 나토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유럽의 반응은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30년 넘게 월세 계약을 이어오면서 한 번도 집주인이 나가라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너 그냥 나갈래? 라고 묻는 순간 발밑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유럽이 딱 그 기분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갈 준비도 새 집을 구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한마디로 정리했고 미국 측의 발언의 진위를 묻자 한국을 특정해 공격한 것이 아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한국에 들어온 신호의 성격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짐 싸서 나간다는 철수 통보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짚어주는 것처럼 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다른 곳에 다시 배치하겠다는 재배치 압박,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카드입니다. 카드의 종류를 정확히 알면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협처럼 보이던 카드가 사실은 협상 카드일 뿐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정부는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답은 트럼프가 넉 달 전에 직접 서명한 법안 한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2025년 12월 19일 트럼프 본인이 사인한 NDAA, 그러니까 북방수권법이라는 법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올해 미국 국방부가 쓸 돈과 규칙을 정하는 법입니다. 총액이 약 9,010억 달러나 되는 이 거대한 법안 안에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딱 한 줄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한 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밑으로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만약 줄이고 싶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째, 이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는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둘째, 동맹국인 한국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부터 주한미군 사령관,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국무부, 국가정보국장까지 평가보고서를 써서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사인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 손에 수갑을 채운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본인이 사인한 부동산 계약서를 본인이 찢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자취하고 싶은 학생이 이사 결정을 혼자 못하고 부모님께 먼저 여쭤봐야 하는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법적으로는 그 어떤 쪽이든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봐도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이 조항을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 조항이 NDAA에 다시 들어온 배경에는 트럼프 일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1기 임기 중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제안했고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낸 돈은 땅콩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걸 지켜본 미국 의회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안전장치를 다시 만들어 넣은 겁니다. 5년 만에 트루플로어, 그러니까 병력 하한선 조항이 NDAA에 부활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회가 친 그물망은 한국에만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FY 2026 NDAA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역시 7만 6천 명 밑으로 45일 넘게 감축할 수 없도록 똑같이 묶어두었습니다. 한국 쪽은 2만 8,500명, 유럽 쪽은 7만 6천 명. 한국만 운 좋게 받은 보호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즉흥적인 동맹 흔들기 전체를 견제하려고 처음부터 설계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빼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실제로 뺄 수 있는 여지는 법적으로 이미 절반 넘게 사라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의문은 더 커집니다. 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트럼프는 왜 이 카드를 흔들까요? 이 카드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답은 카드 뒷면에 적힌 돈이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결국 돈 더 받아내려는 속셈 아니냐는 의심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또 호구 잡히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야기가 정반대로 갑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 협정을 보겠습니다. 1차 년도 한국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8.3%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올랐으니까 한국이 양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인상률 계산 방식입니다. 원래는 매년 한국 국방비가 오른 만큼 분담금도 같이 올리는 구조였습니다. 국방비는 빠르게 늘어나니까 분담금도 쭉쭉 같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그 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상한선 5%를 박아버렸습니다. 이건 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장면이랑 똑같습니다. 집주인이 원래 집값 오르면 올린 만큼 같이 올리자고 했다가 앞으로는 물가 따라가자, 그것도 최대 5%까지만 받자로 물러선 겁니다. 받아들이는 쪽이 누구인지 잘 보세요. 미국입니다. 한 번 더 숫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 SMA 협상에서 처음 부른 값은 5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약 7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1차 년도에 확정된 금액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처음 부른 값의 5분의 1입니다. 부른 값과 실제로 받은 값의 차이, 이게 바로 한국 협상력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물러섰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빼고 싶어도 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의 진짜 목적은 철수가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쉽게 말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돌려쓰고 싶은 거죠. 즉 USFK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자산입니다.
사장님이 본점 직원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 직원이 빠지면 본점 매출이 무너지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목청은 사장님이 크지만 칼자루는 직원이 쥐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카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한국이 쓰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약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수입한 원유의 약 70%, 1억 톤에 가까운 물량이 이 좁은 해협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론은 한국이 취약하다고 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데이터를 반대편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국제 유가는 최대 140달러까지 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회 항로를 쓰면 운임이 50에서 80% 오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체가 휘청인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움직여 주느냐 마느냐가 시장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한국이 약정이 아니라 한국이 안 도우면 시장이 멈추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에 K방산이 또 한 겹을 얹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LIG 넥스원. 이 빅사의 2025년 2분기 합산 매출이 9조 6,60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동맹이 흔들릴수록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혼자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답이 가장 통쾌합니다. 네, 답부터 드리면 이미 혼자 설 준비를 꽤 해뒀다입니다. 가장 먼저 보실 숫자는 K방산입니다. 2024년 수출액이 95억 달러로 한번 주저앉았는데요. 2025년에는 154억 달러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1년 만에 60% 넘게 뛴 겁니다. 동네에 있던 작은 가게가 1년 만에 매출을 거의 2배로 늘린 것과 같습니다. 수출국도 2022년 7개국에서 2025년 16개국으로 넓어졌고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4위, 점유율 6%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금 점유율이 약 2.2% 수준이니까 3배 가까이 키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발 동맹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빨리 쓸 수 있고 제때 납품되는 무기를 찾게 됩니다. 그 자리를 K방산이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 수주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국 국방비는 약 479억 달러, 세계 11위입니다. 바로 앞순위가 일본 502억 달러입니다. GDP 대비로는 2.37%,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2025년 제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2035년까지 GDP의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평균 7% 가까이 늘려야 하는 숫자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이미 편성과 집행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휘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은 2026년 11월까지 FOC 2단계 검증을 마치는 걸 목표로 진행 중이고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2028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한미연합지상군사령부 CGCC 상설화가 2025년 말 한미군사위에서 합의되면서 이미 틀이 짜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남의 집 경비원만 빌려 쓰던 사람이 이제 본인 집 시건장치를 직접 다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 집 열쇠를 우리 손으로 쥐기 시작한 거죠. 이제 4장의 카드를 한 줄에 끄어보겠습니다. NDAA가 재배치 압박을 법으로 묶고 SMA가 돈 더 내라 프레임을 숫자로 깨트리고 K방산이 자주국방의 토대를 실물로 증명하고 호르무즈가 필요할 때 꺼내 협상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유연성 카드를 흔들수록 한국이 받아칠 카드는 오히려 한 장씩 더 선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도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카드는 NDAA가 묶었고 돈 프레임은 SMA가 깨트렸고 자주국방은 K방산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카드를 한 장씩 조용히 모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한국이 가진 진짜 카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월세 반값에도 세입자가 안 들어옵니다. 한때 맛집을 쫓아내던 그 건물주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경기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2024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 서울 상가 경매 낙찰가율은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대출로 건물을 사서 이자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던 구조가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건물주가 이긴 게 아니라 버티고 있을 뿐인 시대. 그 안에서 지금 누가 진짜 위험한지 끝까지 보시면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영업자분은 얼마 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서울 5호동 골목 상가에 들어가 있던 가게인데요. 원래 월세가 250만 원이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자리를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얘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절반인 125만 원까지 내렸는데도 1년이 넘도록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반값인데도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골목에서 자리 하나 나면 권리금부터 먼저 붙던 상권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동네를 걷다 보면 느끼시죠? 저 가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님이 줄 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임대문의 현수막 한 장만 걸려 있습니다. 편의점이 석 달 만에 간판을 내리고 오래된 식당 자리가 몇 달째 셔터를 안 올립니다. 권리금이 붙던 자리에 이제는 보증금 인하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중 절반은 사업 부진,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접은 경우입니다.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3 중 하나가 비어있다는 13.4%까지 올라갔고 세종시는 무려 25 중 4시 비어있다는 25.7%로 전국 1위를 찍었습니다. 한 블록을 걸으면 4집 중 한 집에 불이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균형을 잡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팬데믹 정점의 공실률이 40%까지 찍혔던 명동은 지금 8.2%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권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살아남는 자리와 버려지는 자리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거리는 1년 안에 공실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동안 어떤 거리는 반값에도 임차인이 안 들어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경기 탓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불황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금리가 올라서. 그런데 이건 경기 탓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값에도 세입자가 안 들어올 정도로 공실이 쌓였으면 임대료는 당연히 더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시장 원리대로라면 공급이 남아돌 때 가격은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래야 거래가 다시 붙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공실은 이렇게 쌓이는데 왜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을까요?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실이 이 정도로 쌓이면 임대료가 내려가야 정상 아닐까요?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게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상가는 비어있는데 임대료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려면 건물주의 가계부를 열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자기 돈으로 통째로 샀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대부분은 은행 대출을 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낸 월세로 갚아왔습니다. 건물주의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월세로 갚아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건물값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반으로 깎으면 당장 은행에 낼 이자가 부족해집니다. 차라리 공실로 1년 버티면서 시세는 아직 250만 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빈 채로 두는 게 깎아주는 것보다 덜 아픈 선택. 이게 임대료 하방 경직성의 진짜 정체입니다. 공실이 나도 가격은 엘리베이터처럼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규모를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은 361조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꼬마 빌딩과 상가, 오피스텔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짓기 전에 빌려주는 단기 다리돈, 브릿지론 연체율은 17%를 넘었고 본 PF 연체율은 2023년 0.96%에서
2025년 2.60%까지 뛰었습니다. 2년 사이에 2.7배가 된 겁니다. 숫자가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자를 제때 못 갚는 대출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건물주들은 왜 그 비싼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산 건가요? 과거엔 공식이 단순했습니다. 은행이 건물값의 70%까지 빌려줬고 남은 30%만 있으면 건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낸 월세로 이자를 내고 건물값은 해마다 올랐습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 월세로 대출 이자만 내면 건물값 상승분은 고스란히 내 자산이 되는 구조. 이게 간물주 신화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2025년에 무너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상가와 오피스텔 대출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실십에서 40으로 반토막 난 겁니다. 신규 대출의 상환여력 기준도 1.3에서 1.4배로 강화됐습니다. 1.3에서 1.4배만큼 임대 수익이 나와야 승인된다는 뜻입니다. 새로 사기도, 기존 대출을 갈아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70%를 꽉 채워 대출받은 건물주들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만 월 수백만 원씩 나가는데 세입자는 폐업했고 새 세입자는 반값에도 안 들어옵니다. 버티려 해도 은행 이자는 한 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영업자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건물주님이 월세 깎자는 얘기엔 절대 응답을 안 하시는데 대출 갈아탔다는 얘기는 요즘 3번이나 들었다고요. 이게 오늘 상가가 빈 채로 남아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건물주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대출이자를 세입자 월세로 갚던 구조에서 세입자를 잃고 혼자 남은 것뿐입니다. 세입자가 낸 월세가 은행으로 바로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이었는데 그게 끊기자 건물주 자신이 그 구멍을 몸으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자 하나가 아닙니다. 건물주를 양쪽에서 조르는 두 번째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건보료입니다. 먼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70%를 기준으로 매년 매겨집니다. 즉 10억짜리 건물이면 7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건물값이 오를 때는 세금도 같이 올라가는데 공시가격은 한 번 오르면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공실이 들고 월세가 반값으로 떨어져도 세금 보지서는 작년 수준 그대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소규모 건물주는 대부분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상가 토지 공시지가 합산이 80억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마 빌딩 건물주는 재산세까지만 냅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을 것 같지만 진짜 무서운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보료입니다. 건물주 대부분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매깁니다. 임대소득이 1억만 발생해도 건보료가 다시 조정됩니다. 건물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 월세가 반값이 되어도 건보료는 그대로 나옵니다. 버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건물주도 누수 걱정에 방점 모릅니다. 그러면 건물주만 억울한 거 아니냐고요? 지금부터가 반전입니다. 건물주만 눌리는 게 아닙니다. 세입자도 똑같이 눌리고 있습니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매출의 7.8%입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3%가 더해집니다. 회칙 기준으로 매출 대비 총 플랫폼 수수료는 16.9%에서 29.3%까지 빠져나갑니다. 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배달비는 한 건당 1,900원에서 3,400원입니다. 할증이 붙으면 배달비가 중개 수수료보다 커지는 역전까지 벌어집니다. 세입자는 손님을 배달앱에 뺏기고 건물주는 세금과 건보료에 뺏깁니다. 한 지갑을 양쪽에서 터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0.1%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역신장입니다. 대형마트는 무려 18.8%가 빠졌습니다. 손님이 오프라인 상가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편의점도 약 5년 만에 역신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판에서 임대료와 수수료는 그대로 걷어가니 세입자가 남기면 건물주가 떼고 건물주가 떼면 세입자가 문을 닫는 공멸 구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악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기계적 추심만 강조되던 구조에서는 반론 자체가 설 자리가 없었을 뿐입니다. 건물주도, 자영업자도, 배달라이더도 같은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안 내리고 버티기로 일관한 결과
이제는 건물 자체의 값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상가 경매장 낙찰가율을 한번 보시죠. 2022년만 해도 119.4%였습니다. 감정가 10억짜리가 경매장에서 11억 9천에 팔리던 시절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던 거죠. 그런데 2023년 99%로 떨어지더니 2025년에는 65%까지 주저앉았습니다. 10억짜리가 6억 5천에도 겨우 팔린다는 뜻입니다. 불과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물건 숫자입니다. 서울 상가 경매 진행 건수가 2025년에 10년 만에 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사려는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개별 사례는 더 참혹합니다. 경기 시흥 근린상가 한 건은 낙찰가율이 9.8%까지 내려갔습니다. 감정가 6억 3천짜리가 6천만 원대에 넘어간 겁니다. 송파 문정동 건물은 9차 유찰 끝에 감정가의 15%, 3,9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서울 송파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포스터에 붙일 만한 문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이긴 게 아닙니다.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꼬마빌딩 시장은 어떨까요? 한때 간물주 소리 듣던 그 시장입니다. 서울 중소형 빌딩 거래액이 2021년 약 22조 원이었는데 2023년에 8조 원으로 반토막 났다가 2024년 12조 4천억 원까지 일부 회복했습니다. 이상한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평당 거래 가격은 오히려 17.5% 올랐다는 겁니다. 거래는 반토막인데 값은 올랐다. 팔리는 물건만 팔린다는 뜻입니다. 강남 같은 목 좋은 자리만 거래되고 나머지는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똘똘한 한 채로 쏠리고 나머지는 통째로 버려지는 양극화입니다. 10억에 샀던 건물이 경매장에서 6억에도 안 팔리는 시대. 값을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 먼저 출구를 잃는 상황. 이게 지금 한국 상가시장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 일본을 한번 보시죠. 일본 총무성과 민간조사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의 약 43%가 소멸 위기로 분류됐습니다.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석탄 산업이 무너진 뒤 2007년 재정 파탄을 선언했고 삼정가 전체가 셔터를 내린 유령거리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빠져나간 겁니다. 한국도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일본이 먼저 지나간 길을 더 빠른 속도로 뒤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비어가는 상가는 경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라지는 나라의 풍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세입자, 예비 투자자, 기존 건물주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절망만 남기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번호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입니다.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의 월세를 내려주면 깎아준 금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직접 빼줍니다. 이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입자 입장에서 협상 카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사장님, 그냥 깎아달라가 아니라 깎아주시면 그중 70%는 세금에서 돌려받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도 실익이 있는 제한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상생협약을 맺은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 안전점검 명목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모르면 못 씁니다. 두 번째,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는 용도 변경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바꾸는 건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가능합니다. 1층 공실 상가를 원룸으로 돌리는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실로 버티면서 세금만 내는 것보다 주거 수요가 있는 동네라면 용도를 바꿔 월세를 다시 받는 게 낫습니다. 건물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네 1층이 비어서 우범화되는 걸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낙찰가율 65%라는 숫자를 신호로 읽으세요. 꼬마 빌딩을 사려고 알아보던 분이라면 지금이 싸게 주었다는 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서울 꼬마 빌딩 거래 중 강남구 비중이 16%까지 올라왔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돈은 강남으로만 쏠리고 그 바깥은 평단가가 오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비중 23.2%, OECD 38개국 중 7위입니다. 평균은 16.6%이고요. 한국은행은 약 175만 명이 과잉 공급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임차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지 않는 것도 전략입니다. 낙찰가율 65%는 바닥 신호가 아니라 아직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고민 중이라면 똑같은 과잉 업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종 전환을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이 세 가지는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도 하나로 묶입니다. 제도를 알고 협상하라. 버티지 말고 방향을 바꿔라. 움직이지 않는 것도 결정이다. 세입자에게도, 건물주에게도,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건물주의 몰락은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닙니다. 대출로 건물을 사고 임대료는 못 내리고 손님은 온라인으로 떠나고 인구는 줄어드는 네 가지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온 구조 문제입니다. 세입자도, 건물주도, 예비 투자자도 같은 파도 위에 있습니다. 누가 이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긴 줄 알았던 쪽이 먼저 출구를 잃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입니다. 여러분, 동네 상가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반값에도 공실인지 아니면 버티는 가게가 남아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파도 속에서 지금 살아남는 상권의 공통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럼프가 미군 빼겠다는 카드를 꺼낸 그날, 한국은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빼세요. 유럽은 패닉에 빠졌고 나토는 1949년 이래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여유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흔든 그 카드가 정작 트럼프 본인이 넉 달 전에 직접 서명한 법 한 줄에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한 줄이 어떻게 한국의 협상 카드로 뒤집혔는지, 그리고 지금이 왜 우리에게 기회인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해버린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이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자 꺼낸 불만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우리는 험지이자 핵무장을 한 북한 바로 옆에 4만 5천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말입니다. 4만 5천 명. 이 숫자가 빠지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뉴스 헤드라인을 본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 병력은 28,500명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4만 5천이 아닙니다. 거의 1.6배 가까이 부풀린 숫자입니다. 이걸 그냥 착각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한 방향으로 틀렸습니다. 공사 견적을 받을 때 실제보다 숫자를 크게 불러놓고 협상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 드는데 특별히 깎아드리는 겁니다. 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발언의 구조도 정확히 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주둔 중인 8만 명이 넘는 미군 가운데 일부를 감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독일에 배치된 3만 명 이상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루테가 직접 백악관을 찾아갔지만 관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대서양 양쪽의 관계를 두고 1949년 나토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나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란과의 충돌 이후 미국이 나토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유럽의 반응은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30년 넘게 월세 계약을 이어오면서 한 번도 집주인이 나가라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너 그냥 나갈래? 라고 묻는 순간 발밑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유럽이 딱 그 기분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갈 준비도 새 집을 구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한마디로 정리했고 미국 측의 발언의 진위를 묻자 한국을 특정해 공격한 것이 아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한국에 들어온 신호의 성격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짐 싸서 나간다는 철수 통보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짚어주는 것처럼 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다른 곳에 다시 배치하겠다는 재배치 압박,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카드입니다. 카드의 종류를 정확히 알면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협처럼 보이던 카드가 사실은 협상 카드일 뿐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정부는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답은 트럼프가 넉 달 전에 직접 서명한 법안 한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2025년 12월 19일 트럼프 본인이 사인한 NDAA, 그러니까 북방수권법이라는 법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올해 미국 국방부가 쓸 돈과 규칙을 정하는 법입니다. 총액이 약 9,010억 달러나 되는 이 거대한 법안 안에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딱 한 줄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한 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밑으로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만약 줄이고 싶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째, 이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는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둘째, 동맹국인 한국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부터 주한미군 사령관,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국무부, 국가정보국장까지 평가보고서를 써서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사인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 손에 수갑을 채운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본인이 사인한 부동산 계약서를 본인이 찢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자취하고 싶은 학생이 이사 결정을 혼자 못하고 부모님께 먼저 여쭤봐야 하는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법적으로는 그 어떤 쪽이든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봐도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이 조항을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 조항이 NDAA에 다시 들어온 배경에는 트럼프 일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1기 임기 중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제안했고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낸 돈은 땅콩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걸 지켜본 미국 의회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안전장치를 다시 만들어 넣은 겁니다. 5년 만에 트루플로어, 그러니까 병력 하한선 조항이 NDAA에 부활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회가 친 그물망은 한국에만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FY 2026 NDAA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역시 7만 6천 명 밑으로 45일 넘게 감축할 수 없도록 똑같이 묶어두었습니다. 한국 쪽은 2만 8,500명, 유럽 쪽은 7만 6천 명. 한국만 운 좋게 받은 보호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즉흥적인 동맹 흔들기 전체를 견제하려고 처음부터 설계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빼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실제로 뺄 수 있는 여지는 법적으로 이미 절반 넘게 사라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의문은 더 커집니다. 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트럼프는 왜 이 카드를 흔들까요? 이 카드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답은 카드 뒷면에 적힌 돈이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결국 돈 더 받아내려는 속셈 아니냐는 의심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또 호구 잡히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야기가 정반대로 갑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 협정을 보겠습니다. 1차 년도 한국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8.3%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올랐으니까 한국이 양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인상률 계산 방식입니다. 원래는 매년 한국 국방비가 오른 만큼 분담금도 같이 올리는 구조였습니다. 국방비는 빠르게 늘어나니까 분담금도 쭉쭉 같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그 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상한선 5%를 박아버렸습니다. 이건 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장면이랑 똑같습니다. 집주인이 원래 집값 오르면 올린 만큼 같이 올리자고 했다가 앞으로는 물가 따라가자, 그것도 최대 5%까지만 받자로 물러선 겁니다. 받아들이는 쪽이 누구인지 잘 보세요. 미국입니다. 한 번 더 숫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 SMA 협상에서 처음 부른 값은 5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약 7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1차 년도에 확정된 금액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처음 부른 값의 5분의 1입니다. 부른 값과 실제로 받은 값의 차이, 이게 바로 한국 협상력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물러섰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빼고 싶어도 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의 진짜 목적은 철수가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쉽게 말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돌려쓰고 싶은 거죠. 즉 USFK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자산입니다. 사장님이 본점 직원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 직원이 빠지면 본점 매출이 무너지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목청은 사장님이 크지만 칼자루는 직원이 쥐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카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한국이 쓰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약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수입한 원유의 약 70%, 1억 톤에 가까운 물량이 이 좁은 해협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론은 한국이 취약하다고 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데이터를 반대편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국제 유가는 최대 140달러까지 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회 항로를 쓰면 운임이 50에서 80% 오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체가 휘청인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움직여 주느냐 마느냐가 시장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한국이 약정이 아니라 한국이 안 도우면 시장이 멈추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에 K방상이 또 한 겹을 얹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LIG 넥스원. 이 빅사의 2025년 2분기 합산 매출이 9조 6,60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동맹이 흔들릴수록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혼자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답이 가장 통쾌합니다. 네, 답부터 드리면 이미 혼자 설 준비를 꽤 해뒀다입니다. 가장 먼저 보실 숫자는 K방산입니다. 2024년 수출액이 95억 달러로 한번 주저앉았는데요. 2025년에는 154억 달러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1년 만에 60% 넘게 뛴 겁니다. 동네에 있던 작은 가게가 1년 만에 매출을 거의 2배로 늘린 것과 같습니다. 수출국도 2022년 7개국에서 2025년 16개국으로 넓어졌고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4위, 점유율 6%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금 점유율이 약 2.2% 수준이니까 3배 가까이 키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발 동맹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빨리 쓸 수 있고 제때 납품되는 무기를 찾게 됩니다. 그 자리를 K방산이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 수주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국 국방비는 약 479억 달러, 세계 11위입니다. 바로 앞순위가 일본 502억 달러입니다. GDP 대비로는 2.37%,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2025년 제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2035년까지 GDP의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평균 7% 가까이 늘려야 하는 숫자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이미 편성과 집행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휘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2026년 11월까지 FOC 2단계 검증을 마치는 걸 목표로 진행 중이고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2028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한미연합지상군사령부 CGCC 상설화가 2025년 말 한미군사위에서 합의되면서 이미 틀이 짜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남의 집 경비원만 빌려 쓰던 사람이 이제 본인 집 시건장치를 직접 다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 집 열쇠를 우리 손으로 쥐기 시작한 거죠. 이제 4장의 카드를 한 줄에 끄어보겠습니다. NDAA가 재배치 압박을 법으로 묶고 SMA가 돈 더 내라 프레임을 숫자로 깨트리고 K방산이 자주국방의 토대를 실물로 증명하고 호르무즈가 필요할 때 꺼내 협상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유연성 카드를 흔들수록 한국이 받아칠 카드는 오히려 한 장씩 더 선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도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카드는 NDAA가 묶었고 돈 프레임은 SMA가 깨트렸고 자주국방은 K방산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카드를 한 장씩 조용히 모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한국이 가진 진짜 카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